새벽의 대형마트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청년이 묵묵히 상품 박스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이태준, 28살의 야간 진열 직원이었죠. 태준아, 음료 코너 진열 끝났어? 파트장의 목소리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라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해. 태준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성실하기로 소문난 직원이었죠. 손수레에 라면 박스를 가득 실은 그는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대부분의 직원들도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오직 야간 진열팀만이 내일을 위해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태주는 라면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하나씩 가격표를 확인하며 상품을 채워 넣었어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는 집중했죠. 오늘 일당은 8만 원. 태주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할아버지 약값에 5만 원, 생활비에 2만 원, 나머지는 저축.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일이라도 있어 다행이었죠. 태준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수고했어. 파트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벌써 퇴근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태준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낡은 패딩을 걸쳤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트를 나선 태준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1월의 새벽은 뼈를 애는 듯 추웠죠. 그는 지하철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죠.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낡은 빌라 2층 작은 방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왔니? 밥 차려놨다. 경석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 정정하셨죠. 태주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할아버지, 제가 차릴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늙은이가 뭐 하겠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뜨는 소리만이 작은 부엌을 채웠죠. 오늘도 폐지 주우러 가실 거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씨가 추운데 쉬세요. 제가 버는 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경석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주는 현관에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등 천천히 걷는 발걸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 구조의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이태준, 생년월일 1997년 3월 15일. 부 이경서. 모 기록 없음. 태주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봐온 종이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렸을 때 입양했다고 했어요. 보육원에서 데려왔다고요. 하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어쩌면 나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야. 할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주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몇 시간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야간 근무가 있었으니까요. 알람 소리에 태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죠. 부엌으로 나가니 할아버지가 돌아와 계셨습니다. 손수레에는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오늘 폐지값으로 10,000원 받았다. 경석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건넸죠. 이걸로 저녁 좀 사 먹어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쓰세요. 나는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너는 일하러 가야 하잖아. 태주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뭘? 우리가 남이가. 경석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 할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야. 태준은 다시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녁 야간 근무 시작 시간이었죠.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파트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태준아, 오늘 새벽에 본사 점검 나온대. 긴장 좀 하고 일해. 네, 알겠습니다. 본사 점검. 태준은 긴장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계약이 끊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수하지 말자. 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태준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도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30년 전 사라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김미자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30년간 유통업계를 이끌어온 강인한 여성이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자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은색 액자 속에는 3살배기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 민준호. 그녀의 아들이었죠. 김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30년 전 1995년 1월 17일. 당시 김미자는 30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남편 민성훈과 함께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 초창기라 두 사람은 늘 바빴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3살배기 아들 준호를 돌봐줄 보모를 고용했어요. 준호야, 엄마 일하고 올게. 이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엄마 다녀와. 준호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미자는 아들의 볼에 뽀뽀를 하고 회사로 향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저녁 8시. 김미자와 성우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겠어요. 준호 저녁은 먹었을까? 부모님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걱정 마요. 두 사람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미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자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성북경찰서 형사 박준입니다. 김미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니요. 혹시 이영숙 씨 아십니까? 네, 저희 집 부모님인데요. 무슨 일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사고요? 무슨 사고요? 우리 아들은요? 준호는 어디 있어요?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이 놀라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민성훈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로 형사의 침통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북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영숙 씨가 그곳에 계셨던 것 같은데. 화재요? 우리 아들은요?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건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미자와 성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빨리 가요. 두 사람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김미자와 성훈이 도착했을 때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영숙 씨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김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영숙 씨는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김미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훈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요? 준호는 어디 있어요? 그게 형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현장에서 아이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준호를 데리고 나갔을 텐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영숙 씨가 아이와 함께 마트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화재 현장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일부 구역은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아니야. 김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부인,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미자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형사를 밀치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요. 직접 가서 찾을 거예요. 성훈이 그녀를 쫓아갔죠. 화재 현장. 검게 그을린 마트 건물이 김미자와 성훈을 맞이했습니다. 소방차들이 여전히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준호야. 김미자가 울부짖으며 건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녀를 막았어요. 위험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안에 있어요. 놔주세요. 김미자가 발버둥쳤습니다. 성훈이 그녀를 껴안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소방관들이 찾고 있어요. 싫어요. 내가 직접 찾을 거예요. 김미자는 성훈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 안팎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 일부 구역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소방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안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김미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만 불렀어요. 성훈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사흘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준호 군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발표였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었죠. 김미자는 그 말을 듣고 혼절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며칠간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여보, 밥 좀 먹어요. 성훈이 죽을 떠먹여 주려 했지만 김미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준호가, 우리 준호가, 그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할 겨를도 없었죠. 각자의 죄책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일찍 퇴근했어야 했어요. 김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집에서 준호를 돌봤어야 했어. 성훈도 자책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신이 없는 장례식이었어요. 빈관 앞에서 김미자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며칠간 울기만 해서 목이 다 쉰 것이죠. 성우는 묵묵히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성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어요. 김미자는 남편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아들을 잃고 남편마저 잃은 그녀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죠. 차라리 나도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김미자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일만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유통회사는 전국 체인의 대형마트로 성장했어요. 김미자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여성 기업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의 빈자리가요. 집무실에서 김미자는 액자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단다. 벽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코트를 걸쳤어요. 오늘은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기로 한 날이었죠. 새벽 시간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박 비서, 그녀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서초점 야간 매니저에게 연락했나? 네, 이미 전달했습니다. 좋아. 지금 출발한다고 전해. 김미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그녀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죠. 서초점으로 갑시다.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깊은 밤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오늘 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것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차는 서초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김미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3살배기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엄마, 해맑게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 엄마, 놀아줘.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던 아이. 엄마, 사랑해. 볼에 뽀뽀하던 따뜻한 입술.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잊히지 않았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김미자는 눈을 떴습니다. 거대한 마트 건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2시 서초점 대형마트는 야간 진열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태주는 생수 코너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준아,
잠깐 창고에서 박스 좀 더 가져와 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는 손수레를 끌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1층 끝자락에 있는 물류 창고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쌓여 있는 박스들이 보였죠. 태주는 필요한 물건을 확인하며 손수레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타닥.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고 천장 쪽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전기합선? 그가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 화광? 천장의 전선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불이야. 태주는 소리치며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B-, B-, B-. 요란한 경보음이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죠. 모두 대피하세요. 화재 발생. 야간 매니저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출구로 달려갔어요. 태준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쪽에서 연기가 빠르게 번져나오고 있었어요. 불길이 천장을 타고 매장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빨리 나가. 빨리. 직원들이 서로를 재촉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미자의 차가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저게 뭡니까? 운전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트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재야. 김미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직원 출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박 비서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김미자는 이미 건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은 다 나왔나? 그녀가 야간 매니저에게 소리쳤어요. 예. 인원 점검 중입니다. 매니저가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건물을 바라봤어요. 1층 끝자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검게 피어올랐죠. 30년 전 그날처럼 김미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마트, 사라진 아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주는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주차장에 모인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무사한가? 야간 매니저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명, 2명, 3명. 한 명이 없는데? 누구요? 아르바이트 김영애 씨. 분명히 오늘 출근했는데.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영희. 오늘 처음 온 신입 아르바이트였어요. 혹시 아직 안 해? 그가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2층 휴게실 창문이었어요. 저기요. 저기 사람 있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2층을 올려다봤어요. 창문에 한 여직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영희였어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소방관들 빨리 안 와요? 누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 휴게실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번진 것이죠. 안 돼. 김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오래된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직원들은 발만 동동 굴렀어요.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태주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이 보였어요.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그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능이 그를 움직였어요.
태주는 건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 어디가? 매니저가 소리쳤지만 태주는 이미 직원 출입구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옷으로 입과 코를 막았어요.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죠. 다행히 계단 쪽은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2층 복도. 연기가 천장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허리를 숙이고 휴게실을 향해 달렸어요. 김영애 씨,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 창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휴게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김영희가 창가에서 기침을 하며 쓰러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태준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워요. 기침 기침. 일어나세요. 빨리 나가야 해요. 태준은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을 빠져나왔죠. 복도는 더 심해졌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숨 참고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1층. 김미자는 건물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안으로 뛰어들어간 걸 봤어요. 무모한 짓을. 하지만 동시에 그 용기에 감탄했죠.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안에 사람 있습니까? 네. 2층에 2명 있습니다. 매니저가 외쳤습니다. 소방관들이 장비를 챙겨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김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나오길. 그때였습니다. 직원 출입구에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태준과 김영희였습니다. 나왔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가 두 사람을 부축했어요. 김미자도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죠. 괜찮아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콜록콜록.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김미자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젊은 직원이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한 것이죠. 용감한 청년이군.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쾅! 건물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가스 배관이 터진 것이었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밖으로 날아왔습니다. 엎드려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김미자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던 곳은 건물과 너무 가까웠어요. 유리 파편이 그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죠. 위험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김미자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껴안아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콰르르르. 유리 파편들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태준의 등에 몇 개가 박혔습니다. 으윽. 그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김미자를 감싼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잠시 후 파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사람을 올려다봤죠. 그을음으로 새까만 얼굴. 하지만 맑은 눈빛. 그 순간 김미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 눈빛. 그녀는 숨을 죽였어요. 태준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설마. 김미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서초점은 복구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미자는 다시 찾아온 일상 속에서도 한 가지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청년. 이태준. 회장실 책상 위에는 화재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자의 시선은 자꾸만 한 페이지에 머물렀죠. 이태준 마이너스 야간 진열 직원. 박비서. 김미자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서초점 가겠네. 안전 점검이십니까? 그래. 준비해주게. 전화를 끊은 김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자꾸 그 청년이 생각나는 걸까? 그날 오후, 김미자는 서초점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매니저가 황급히 마중 나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복구 상황 점검차 왔네. 안내해주게. 김미자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수 코너 앞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묵묵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죠. 김미자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땀을 닦으며 잠시 쉬는 모습, 동료와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 눈빛이. 김미자는 숨을 죽였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그의 눈매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남편 민성훈의 젊은 시절 눈매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회장님,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매니저의 목소리에 김미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미자는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 민성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지 하나. 이태준 마이너스 야간 진열 직원. 김미자는 두 개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어요. 다음 날도 김미자는 서초점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어제도 오셨는데. 매니저가 의아해했지만 김미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추가 점검이 필요해서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태준이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동료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거 어디 놓을까요? 저쪽 진열대에. 알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왼쪽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김미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 습관. 민성훈도 긴장하거나 쑥스러울 때마다 똑같이 했습니다. 왼쪽 소매를 잡아당기는 습관.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방문. 이번에는 김미자가 직접 다가갔습니다. 저기. 태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 회장님. 화재 때 고생이 많았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준이 쑥스러워하며 또 왼쪽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김미자는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봤어요.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고맙네. 수고해. 김미자는 그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은 김미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 회장님이 직접?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실로 돌아온 김미자는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앉게. 네, 회장님. 김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태준이라는 직원에 대해 알아봐주게. 박 비서는 회장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알아볼까요? 모든 것. 가족관계, 출생 기록, 어디서 자랐는지.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절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박 비서는 20년간 김미자를 모셔왔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박 비서는 며칠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사기록, 주민등록, 보육원 자료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았어요. 김미자는 계속해서 서초점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니저는 이제 의아해하는 것을 넘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 매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네. 그냥 화재 이후라 신경이 쓰여서. 하지만 김미자의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태준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관찰할수록 확신이 커졌습니다. 눈매, 손모양, 걷는 자세, 웃는 방식. 모든 것이 남편과 닮아 있었어요. 한편 태준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유독 자주 보는 것 같았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태준에게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태준아,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니? 아니에요. 그냥 태준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회장님이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경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착각 아닐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매장에 오세요. 그리고 저를 특별히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뭘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은. 경석은 태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화재 때 회장님을 구했으니 고마워하시는 거겠지. 그럴까요? 그럼. 하지만 태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 그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실까? 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김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름 이태준, 가족관계 이경석 양부. 양부.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 기록. 보육원 성북구 소망의 집. 입양 전 신원 불상. 김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양 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미자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느 화재? 성북구 대림마트입니다. 그 순간 김미자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성북구 대림마트, 보모가 준호를 데리고 갔던 바로 그곳. 파일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김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구조 당시 특징. 추정 나이 3세. 오른쪽 귀 뒤 작은 점. 긴장 시 왼쪽 소매를 잡아당기는 습관. 김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에게도 오른쪽 귀 뒤에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간 관찰하며 봤습니다. 태준이 쑥스러워할 때마다 왼쪽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을. 준호야. 김미자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박 비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미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김미자는 회장실에 홀로 남아 파일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나이, 장소, 시기, 특징.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미자는 생각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해. 30년간의 그리움. 그것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전화를 들었어요. 박 비서, 네, 회장님. DNA 검사를 해야겠어. 박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방법을 찾아줘. 김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컵이든 빨대든 뭐라도.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 비서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태준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버린 캔. 그것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어요. 장갑을 끼고 비닐봉지에 밀봉했습니다. 회장님,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회장실. 김미자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검사를 의뢰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양성이면 준호를 찾은 것, 음성이면 30년의 희망이 다시 무너지는 것. 김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검사 기간. 김미자는 평생 이렇게 긴 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의를 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3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임원이 발표하고 있었지만 김미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회장님? 아, 미안. 다시 한번 말해보게.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산만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밤이 되면 김미자는 회장실에 남아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새 살배기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준호야. 그녀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제발, 제발 내가 맞기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김미자는 병원 검사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회장님, 박 비서가 옆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할까요? 아니, 김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해.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발, 김미자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기를.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미자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김미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김미자는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내 아들이구나.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김미자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서 99.99%. 그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회장님,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을 받아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준호야. 김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비서가 말했지만 김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로 가자. 하지만 가야 해. 생각을 정리해야 해. 김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김미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새 살배기 준호, 그리고 며칠 전 서초점에서 본 태준. 두 얼굴이 겹쳐졌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김미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어요. 넌 내 아들이야. 30년간 내가 찾던 아들이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만 알 뿐이에요. 화재로 구조되었다는 사실도 모를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말하면 김미자는 상상했습니다. 태준이 충격받는 모습,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김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어요. 회장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박 비서가 걱정했지만 김미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가슴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 비서, 네, 회장님. 이태준 씨를 회장실로 불러주게. 박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래. 김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1시간 후, 태주는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 부르시다니. 요즘 계속 신경 쓰였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의 이상한 시선, 너무 자주 오시는 방문, 그리고 자신만 유독 챙기시는 것.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미자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긴장되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앉게. 김미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김미자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미자는 태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장님.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김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 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김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네, 가족은 어떻게 되나?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물어보셨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둘이 삽니다.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인가? 김미자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양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친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미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릴 적 어디서 자랐나? 보육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육원 전에는? 태주는 고개를 들어 김미자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간절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지금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태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김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안하네. 김미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냥 화재 때 목숨을 구해준 직원이 궁금해서. 태주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봐도 좋네.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일어나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김미자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하지 못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였거든요. 조금만 더 준비하자. 태준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회장님의 질문들, 떨리는 목소리, 슬픈 눈빛,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왜 저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 하시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주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니? 오늘 회장님이 또 저를 부르셨어요. 경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네. 그런데 태준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가족관계라든지 어디서 자랐는지. 경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니? 사실대로요. 할아버지랑 살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태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응? 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석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회장님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났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경석은 한참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알고 싶니? 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거라.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경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아. 경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단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경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처음 만난 건 보육원에서였어. 그건 사실이야. 네. 하지만 너는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태주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였단다. 화재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30년 전 큰 화재가 있었어. 소방관이 너를 구조했지. 경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무 어렸어.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름도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경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원불상 아동으로 보육원에 보내졌단다. 그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부모님은 아마도 그 화재로 돌아가셨을 거야. 경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너를 찾으러 오지 않았거나.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태준아. 경석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혹시 제 진짜 이름이라든지 다른 정보는 없었나요? 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신원불상 아동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지.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재, 구조, 신원불상.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태준아. 경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내 손자처럼 사랑했단다. 지금도 그래. 알아요, 할아버지. 태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버린 적 없다는 거, 그게 전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었다. 30년 전,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김미자 회장이 했던 질문들, 가족관계,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그리고 오늘 또다시 같은 질문들. 혹시 태주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뭔가 아시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김미자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슬픔과 간절함이 뒤섞인 그 눈빛,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어요. 다음 날, 김미자는 회장실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태준을 만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장님, 서초점 매니저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태준 씨가 오늘 결근했습니다. 김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김미자는 전화를 끊고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이태준 씨 집 주소 아나? 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자.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김미자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김미자의 차가 관악구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김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3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김미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올라가 볼까요? 아니. 김미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어요. 김미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201호. 문패에 이경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경석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김미자가 말을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태준이었어요. 경석은 김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성,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 혹시 회장님이십니까?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경석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좁은 거실,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김미자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회장님? 앉게. 김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네. 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경석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앉으시죠. 경석이 김미자에게 소파를 권했습니다. 김미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태준과 경석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던데. 김미자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몸이 좀 괜찮나?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어젯밤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출근할 수가 없었죠. 김미자는 태준의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었구나. 사실 김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석이 김미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미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먼저 봐주었으면 해. 태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읽어봐. 김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피검사자 김미자 이태준.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결론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서류가 태준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네는 내 아들이야.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내 아들. 태준은 고개를 들어 김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이건 뭔가 착오가 아니야. 김미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내 아들 준호가 3살이었을 때 마트 화재 사고가 있었어. 김미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보모가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다가 화재를 만났지. 태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이는... 김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소방관에게 구조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어. 3살이라 이름도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으니까. 경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재 사건 기록이었어요. 성북구 대림마트 화재. 구조아동 신원 불상 남아 추정 3세. 우리는... 김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준호가 화재로 사망한 줄 알았어.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고. 그녀는 태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자네가 살아있었어. 보육원에 보내졌고 이 할아버지께서 입양하셨지.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민준호. 김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자네의 진짜 이름이야. 태준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민준호.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경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30년 동안 찾지 못하셨습니까? 김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 기록이 잘못되었어요. 담당자가 실수로 마트 화재가 아닌 자택 화재로 기재했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와 구조 기록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30년간 김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간 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태주는 김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이 보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신 겁니까? 화재. 김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줬을 때 난 자네의 눈빛을 봤어. 내 남편과 똑같았지.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습관도... 왼쪽 소매를 잡아당기는 습관. 내 남편도 똑같았어.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소매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 그리고 알았지. 자네가 30년 전 그 화재에서 구조된 아이라는 걸. 김미자는 가방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앨범이었어요. 이걸 봐줬으면 해. 태주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네야. 태어났을 때 김미자가 옆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돌잔치 사진. 첫 돌 때 떡을 손에 쥐고 웃고 있지. 또 다음 페이지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이야. 태주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화재 일주일 전에 찍은 거야.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귀를 가리켰어요. 여기 봐.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보이지?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도 작은 점이 있었어요. 김미자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자네 아버지야. 민성훈. 태주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입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재 이듬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김미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셨지. 태주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미자는 태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태준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경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석은 태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준아. 네. 할아버지는 너를 27년간 키웠단다. 경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너에겐 진짜 어머니가 있었어. 30년간 너를 찾아 헤맨 어머니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서 만나보거라. 경석이 말했습니다. 넌 내 손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들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나는 괜찮아. 경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넌 두 가족을 모두 가질 수 있어. 태주는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김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경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경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입니다. 자랑스러운 손자예요. 며칠 후 태주는 다시 김미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김미자의 집에서였어요. 넓은 거실에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자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직 민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어요. 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7년간 이태준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김미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김미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알고 싶어요. 김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겐 두 가족이 있다고.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김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준도 천천히 김미자를 안았습니다. 30년.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 달 후, 김미자의 집 거실, 넓은 테이블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자, 태준, 그리고 경석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태준이 음식을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경석이 웃으며 받았어요. 김미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태준을 키운 할아버지와 태준을 낳은 어머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불편할 줄 알았죠. 하지만 경석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를 찾아주셔서. 김미자도 두 손으로 경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27년간 제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둘 다 태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태준이 김미자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응? 제 이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준호로 바꿀 수 있지만 김미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 이태준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넌 27년간 이태준이었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김미자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든 넌 내 아들이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셈이로구나. 그러게요. 김미자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6개월 후, 지수건설 본사. 태준은 안전관리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야간 진열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요. 김미자가 그에게 정식 직장을 제안했고 태준은 받아들였습니다. 태준 씨, 이번 현장 안전 점검 보고서 확인 부탁드려요. 동료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준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퇴근 시간, 태준은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자가 새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태준은 거절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았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김미자의 집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왔니? 저녁 준비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댁에 가는 날이지? 경석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그래야겠구나. 요즘은 세 사람이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했습니다. 일요일, 김미자의 집 정원.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는 오후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를 올릴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내용인데?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대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김미자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기대할게. 경석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태준이야. 할아버지. 태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김미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30년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할아버지도 만났죠. 이게 가족이구나. 김미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었어요. 태준에게는 두 가족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김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태준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경석도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웃었습니다. 30년의 이별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죠.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태준이자 민준호야.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가족. 하지만 하나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어요. 자유롭게, 평화롭게, 마치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김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석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사랑과 용서, 감사와 희망, 그리고 함께할 내일.